안녕하세요, 써니일입니다. 6월 19일 써니일의 새 미니 앨범 많이 기대해주세요.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톡. 매주 월요일 7시면 여러분을 찾아오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죠. 이 시간을 또 기다리는 골수 팬들이 있다는 소리를 몇몇 분한테 들었는데요. 아마 저보다 이분들이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경영 토크를 책임져주는 두 든든한 분 모셨는데요.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의 최동석 경영 담당 이사님, 그리고 인퓨처 컨설팅의 유정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주변에서 좀 반응들 있으시던가요? 지난주에 저희가 첫 생방송을 했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요. 또 팟빵 게시판에도 많이 의견 달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순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사실 순위를 걱정하는 건 아니고 에이. 순위를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이제 많이 좀 이런 경영 토크를 들어서 경영 현상이 조금 더 민주화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인데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알아보니까요.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듣고 다운로드가 많은 숫자라야 반드시 순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예. 그 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이 따로 있다 합니다. 네. 그래서 마음에 좀 위안이 됐습니다. 예, 에피소드가 좀 쌓이면 달라지겠죠. 예, 이분들 무지하게 신경 쓰십니다. 댓글에도 답글도 다 달아주세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팟캐스트로 오셔서 다운받으시고요. 거기다가 댓글을 쓰시면 어느새 두 분 득달같이 달려와서 바로 달아드립니다. 예. 자, 저희 시간에서 또 가장 중요한 광고 듣는 시간 지금 이어집니다. 연매출 300억 인터넷 여성 쇼핑몰 누구? 29초에 한 개씩 58리는 인터넷 여성 쇼핑몰 누구? 중국대만 일본에서 한류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여성 쇼핑몰 누구? 난닝구.com 구하면 스타일이 보인다.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누구? 난닝구. 지금은 난닝구.com에서 신상을 체크할 시간입니다.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 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 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 TV 라디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 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 매주 주제를 참 고심해서 고르십니다. 유 대표님, 예.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우리가 또 그 주제를 많이 생각해봤는데 연일 뭐가 터져가지고요. 주제 잡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번 그 주제는 우리가 제목을 조직 내 비리와 속임수 척결 전략이라고 세웠는데요. 이 주제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원자력 발전 관련 비리 이것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원전 관련 비리가 무엇인지 짧게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터진 게 세안 TEP라는 회사가 신고리 1, 2호기에 납품한 제어 케이블이 있는데 이 케이블이 이제 위조됐다. 성능 시험서가 위조됐다. 이게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원전 비리가 터져 오고 있었고요. 2012년 7월에 무더기로 적발돼가지고 22명이 구속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8년부터 22억을 편취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모두 총 33개의 비리 업체도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리를 안 저지른 업체는 없는 건가요? 개수만 보면 그럴 것 같은데요. 예, 거의 뭐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많은 기업들이 관련된 업체들이 비리를 이렇게 고발당하고 적발되고 이랬습니다. 뭐 이건 사실 그 뭐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더 큰 네. 문제는 사실 이 원전 자체의 문제죠.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원전 사고도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23개 정도의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모두 10곳이나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블랙아웃이다 해가지고 전력난이 이제 우리가 우려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이 전력의 수급이 문제되는 상황이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폭발하지 않느냐 그거겠죠. 이게 폭발할 정도로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품을 위조된 걸 썼으니까 이게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거죠. 혹자는 이제 사고가 안 나는 게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하군요, 이게. 예. 만약 그 원전 사고가 난다면 지금 부산 경남권에 계신 분들 약 300에서 400만 정도 그런 분들은 직접적인 이제 피해를 받게 될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땅덩어리가 좋기 때문에 이런 방사능의 위험이 전국으로 이제 퍼질 거라고 이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이런 위기가 이제 그 현실화되고 있는데 부산 경남 분들은 이제 뭔가 좀 이제 행동에 옮기셔야 됩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뭔가 이런 정부 당국의 이런 그 어떤 조치를 갖다가 촉구해야 될 그런 입장이죠. 이런 비리가 났는데도 그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분위기상. 예, 뭐 쉬쉬하고 있고 이제 비리 문제로만 이제 좁히려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비리와 속임수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비단 원전 비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리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 과연 무엇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째서 이런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히 화이트 칼라 비리 이거 심각한데. 그 많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윗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대개 자기 사적 이익이나 사욕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윗자리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원전 비리는 이건 심각한 건데 이 표면적인 원인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많은 언론들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자기끼리 해먹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끼리라는 게 누구예요? 예, 서울대 원자 핵공학과 출신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원전 마피아로 불리고 있어요. 여기 또 마피아가 생겼구나.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퇴사하면 뭐 다른 시험기관이나 검증기관으로 이동하고요. 그다음에 대개 다 같은 학교고 같은 회사 출신이라서 끼리끼리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해먹습니다. 검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뭐 가격 결정 다 결정하는 거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동기 사랑이 아주 선후배 관계로 지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얘기 들으면서요, 그 원전 마피아 얘기 나오면서 항상 그 서울대 원자 핵공학과 출신들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에 원자 핵공학과가 서울대밖에 없나요? 그럼 다른 학교 출신들 이 과를 나온 사람들은 비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지 또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학벌주의에 의해서 배제당하고 있는 건지 현장에서 아마 그런 문제들도 일어나고 있는 거겠죠. 다른 대학도 뭐 그런 전공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한 게 있겠죠. 근데 지금 원전 마피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이 원전 마피아뿐만 아니라 그 공공부문의 소위 마피아가 있죠. 교육 마피아. 그러니까 누가 들으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마피아 조직이야. 마피아 조직으로만 되어 있는 나라 같을 것 같아요. 이거 재경 마피아 있어요. 그 모피아라고 모피아, 모피아라고 불리던 재경 마피아가 있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 다 서울대 출신들로 돼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모피아와 교육 마피아가 가장 심각한 집단인데 여기에다 이제 원전 마피아까지 우리가 실체가 뭔지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 제 역할을 한다면 소위 마피아 집단들이 어떤 상태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이미 파헤쳐 냈을 겁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 TV는 이런 문제를 아주 끝까지 추적해서 언론 마피아란다. 언론
마피아요? 지금 언론에도 마피아가 있다고 생각을 어. 하시는 거예요? 뭐 있겠죠. 조중동 뭐 조중동. 그런 애들 다 뭐 사실 아. 언론 마피아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교육 마피아와 재경 마피아, 근데 원전 마피아 이런 집단들이 좀 그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그 우리 국민 TV가 앞으로 열과성을 다해서 이제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빨리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TV의 조합원이 되셔가지고 이런 마피아 집단들을 다 소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사고가 나면 이제 그제서야 부랴부랴 원전 마피아다, 뭐 무슨 마피아다 이런 식으로 냄비근성으로 센세이셔널리즘에 그에 대해서 표피적으로 마피아 행태를 실컷 욕하다가 일종의 부음풀이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또 이제 시간 지나면 유야무야되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게 진짜 네. 속상한 부분이에요. 예, 맞아요. 그냥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다시 돌고 또 뭐 일어나서 분풀이를 하고 그런 상황이 아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특히. 네네. 이런 어리석은 반복을 면하려면 다른 도리가 없어요.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부터 고쳐야 하는 겁니다. 이 근본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런 멍청한 짓을 반복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구조와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혁에 대해서는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 그 사회의 비리 현황을 한번 보죠. 유 대표님이 조사를 좀 했죠. 예. 아까 그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원전 마피아가 이 원전 산업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 비리가 이렇게 일상화된 그런 원인은 사실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런 비리가 많다는 걸 갖다가 이 많은 분들이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본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잘 지키기만 하면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기업에서 그 위에 있는 분들, 경영자분들, 화이트 칼라 범죄가 심각한데요.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굉장히 달게 받는 게 아니라 적게 받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 터지면 휠체어 타고 등장하시는 분들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게 기본적으로 공식화되어 있고 유전 무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겠죠. 왜 저들도 다 그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가? 나도 뭔가 비리라든지 어떤 속임수를 써서라도 뭔가를 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워낙요 그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이런 분들의 범죄 단위가 굉장히 크잖아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민 입장에서는 하도 그런 것들이 노출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저지르는 사소한 그 비리 같은 것들은 이건 비리도 아니다. 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죠. 야 저렇게 해야 잘 사는 건데. 예. 이게요 진짜 참 해서는 안 되는 네, 말인데 그래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죠. 뭐 논문 표절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음악이나 영화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들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스스로 용서하는 그 비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비리와 속임수가 판치는 걸까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 우리가 그 범죄 발생하고 이 비리의 발생 정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네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그 통계를 보니까 뭐 등락폭은 좀 있어요. 범죄의 발생률을 보면 등락폭은 좀 있지만 뭐 안정적인 수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새라고 해서 특별히 범죄가 많아지고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비리 증가하고 이 범죄의 발생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우리가 진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정신이지 물질이 아니거든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의 정신 상태가 뭔가에 잘못 물들어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네. 우리의 이런 정신 상태는 사실 역사적 산물이죠.
오늘날 인간을 가장 강력하게 구속하는 것이 자본주의 정신이잖아요. 특히 미국식 자본주의가 우리를 그렇게 점점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범죄 발생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찾을 수 있는 원인이 바로 이제 미국식 성과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자본주의 좋아하는데 과연 그들의 그 역사는 어땠고 그들의 현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이렇게 비리를 많이 일상화시켰느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요, 대표님 여기서 한 가지 수정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특별히 미국을 좋아해서가 아니고요. 네. 그냥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미국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선택을 해서 우리가 강요받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거죠. 미국식이 소위 말해서. 맞습니다. 예, 그 미국의 그 자본주의의 몰락 역사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서부 영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개발 러시가 있었죠. 네. 그때는 자본가들의 악행을 눈 감아 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비리에도 다 용서를 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워낙 그 개발이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불평등이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1929년에 상위 1%가 전체 가구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는 수준에 이르렀죠.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대공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일대 99가 나오는구만. 예, 맞습니다. 이때 이제 그 폭삭 미국 경제가 주저앉았는데요. 사실 이때가 미국 경제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좋은 약이 됐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이때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나타나면서 극적으로 안정을 되찾았죠. 뉴딜 정책을 써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상당 부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0년대까지 노동자들의 임금도 꾸준히 상승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비리 스캔들이 좀 있긴 했지만 상당 부분 비리가 줄어들었다는 게 상당히 포인트죠. 그러니까 불평등이 감소되면서 비리가 줄어들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 비리가 팽배한 이유가 그만큼 불평등이 엄청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레이건이 1981년에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 네.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었었죠. 맞습니다. 이때 되면서 이제 모든 게 다 뭐 예술 영역이든 뭐 돈하고 별로 상관없는 그 영역까지 손익 계산이 중시됐었어요. 그래서 이때 소득 격차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승자 독식 사회, 위너 테이크 올 이렇게 그 돼버렸죠. 그래서 상위 1%가 90%의 부를 주무르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2007년,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이 미국 경제가 또 다시 이렇게 붕괴가 됐었죠. 얘기 듣다 보니까요, 이게 참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있을 수가 없네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가 반복한 역사가 있으니까 그것만 제대로 알아도 지금 이와 같은 행태를 똑같이 보일 수는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쩜 그렇게 온 세계가 다 고생을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반복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학습이 중요한데요. 이게 미국 사람들은 자신감으로 뭉쳐 있어요.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이게 세계를 진보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반성적 성찰이 불가능하죠. 근데 왜 루즈벨트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는 유 대표님 잠깐 통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상황이 호전이 됐었고. 네. 그렇다면은 지금도 또다시 누군가 좀 통제를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오바마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어렵다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어렵죠. 예, 뭐 의료 개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혁도 이제 이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 문화 자체가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경쟁 이런 것들이 이 가치관을 확고하게 자리 잡은 상태라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예, 그런 이게 상태죠. 종교죠, 그게. 예.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그런 욕심이 결국 진보시킨다는 이 아주 헛된 믿음. 이게 이제 종교처럼 굳어져 있죠. 그래서 미국의 그 어떤 역사를 흐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평등과 이 비리 혹은 속임수 이게 서로 비례관계에 있었다라는 게 미국 역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등이 심한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불평등이 아주 심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강대국이긴 해요. 왜냐하면 힘이 세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내가 주관적인 편향된 견해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유럽의 지성인들 물론 제가 만나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문헌이나 언론에 비춘 유럽의 지성인들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 미국식 민주주의와 미국식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그들은 바라보고 있거든요. 유럽의 지성인들은 미국 애들이 결국은 무슨 짓을 저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했었었죠. 이제 그들의 예언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킨 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것은 결국 미국 애들끼리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들에게 사기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죠. 그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바로 미국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왔는 그래서 자기들이 든 아주 무거운 묵직한 도끼를 자기들 발등을 내리 찍었는데도 아무도 이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사회죠. 그러니까 유정식 대표 말대로 이런 더러운 미국 문화와 미국인들의 행태를 바로 잡아보려고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정신적으로 본받을 나라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서 참 많은 분들이 유럽이나 이런 쪽보다는 사실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거나 이민을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이 와서요. 이 참 자존심 상하고 좀 기분 나쁜데 자기는 한국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래서 한국은 안 돼. 야 미국 가봐. 미국에선 아니래. 그러니까 무슨 코미디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미국에선 아니래. 그럼 미국 가서 살아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근데 그분들 말이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부 문화라든지 이런 게 우리보다 훨씬 발달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죠. 삶 속에서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오케이.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따져 보면은 미국 내에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들과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이제 그런 분들은 미국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의 틀에서만 미국 사회를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노암 촘스키, 하워드 진 같은 미국의 내노라한 지성인들은 미국 사회의 부패와 비열함과 이 정신적 황폐함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죠. 금융 시스템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었는데요. 이게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잖아요. 네. 그제서 이제 일본인 중에는 우리 그 좀 정신을 바짝 차린 사람이 있어요. 그 일본 지성계에는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고 나서 조금씩 반성의 기미가 보이긴 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나가타니 이와오 교수 같은 분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아주 반성적으로 이런 제목을 책을 썼어요.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일본 경제를 신자유주의식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실제로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잘못된 짓을 저질렀는지 스스로 반성문을 그 책에다 썼죠.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어보고 이렇게 그 정직한 사람이 일본에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통렬한 반성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작동해서는 안 되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아직도 신봉하는 자들이 많죠. 자신이 경험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특히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자신이 배운 것만 알고 있죠. 미국 사회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 채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아주 폭좁은 시각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미국식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미국 사회를 찬양하거나 비판하는 문헌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감동 깊게 읽은 책은 프랑스 정신분석학자가 쓴 컬처 코드라는 책인데요. 예. 이거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봤습니다. 예. 네네. 미국 사회를
아주 시니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초대받아서 대화할 때 주제가 대개 섹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보통 음담패설과 같은 종류 것인데 매우 노골적인 얘기들을 하고 다양한 성생활에 관한 얘기들로 채워지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은 그 시간에 돈을 주제로 삼는 것은 매우 천박한 거고 누가 얼마를 뭐 벌었다든지 또는 어떤 물건을 얼마에 샀다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저녁 식사 시간에 섹스를 대화의 주제로 삼는다는 것은 아주 금기시하고 있죠. 그 대신 돈 얘기라면 그 사람들은 밤새도록 해도 괜찮아요. 미국인들은 돈을 종교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인에게 돈이란 훌륭함의 표식이고 돈이 많다는 것은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도 훌륭하다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미국인들은 돈에 대한 신앙이 아주 깊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미국 사회는 물질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오히려 정신 문명은 황폐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따라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점점 미국식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입장에서는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우리랑 맞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는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거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몇몇 분 때문에 미국 사회가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기부 문화, 자원봉사 이런 걸로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몇몇 분들의 그렇죠. 예. 그런 훌륭한 인격이 사실은 골마 터진 상처들을 교묘하게 덮고 있다. 그렇죠. 물론 그분들이 그런 의도를 가진 건 아니지만 예. 우리의 시야를 그런 식으로 가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맞습니다. 네. 미국 사회가 훌륭하다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는 곤란하죠. 네. 자, 그렇다면은 자, 이게 결국은 꼭 미국식 자본주의를 저희가 비판을 하게 되는 쪽으로 가게 네.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현재 가장 잘 활용하고 있고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체제가 바로 미국식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비리와 속임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미국 역사 이야기 드리면서 그 불평등과 비리, 속임수가 비례하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현 상황이 그 1인당 GDP는 2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걸 굉장히 축하하는 분위기였죠.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되게 주목하잖아요. 예. 예. 하지만 상대적인 빈곤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있는데 그게 지니 계수라는 게 있어요. 지니 네. 계수. 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1992년에 0.24 정도였는데 지금은 0.3 정도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미국이 걸어간 잘못된 길을 또 밟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위 개수가 점점 높아지면은 네. 그 사회가 그만큼 더 불공평하다,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 네, 예. 불평등하다라는 의미겠죠. 예. 이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돈이 최고다. 뭐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도 된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판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원전 비리 같은 그런 것도 용인되고 서로 이제 뭐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관계가 허락되고 그런 거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이 성공과 고용 보장도 약속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네. 두 번째는 승자한테 많은 보상이 돌아가고 잘못된 이제 그 어떤 그 수익을 취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처벌도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판치고 비리가 판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MB 각하의 공이 큰 것 같습니다. 이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았던 그분이 사실 사람들한테 그런 인식을 줬죠. 윗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돼. 뭐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이 그대로 맞아요. 이것은 사실 진리거든요. 그 예수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진리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을 실천하는 게 기독교인의 도리인데요.
최근에 보니까 조용기 목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신교 목사인데요. 이분이 그 범법 행위로 기소되어서 이제는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 한국 개신교의 윗대가리가 완전히 썩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그것은 조용기 목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썩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모든 권력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그래서 그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게 서서히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권력을 갖는 시스템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지금 우리가 원전 비리에서 출발한 것인데요. 그 원전 비리나 우리 사회의 다른 비리나 그 형태는 동일하거든요. 근원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독식할 수 있는 독재적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조직이 독재적 구조로 짜여진다는 말은 의사결정이 권력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많은 꼼수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대부분의 우리 사회가 조직들이 그런 모습을, 그런 행태를 취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경영이 민주화되는 겁니다.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죠. 네, 민주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민주주의는 투표를 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도 투표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합의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는 합의의 정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자기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신.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민주주의가 실현되기에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하면 백인들이 다른 유색인종을 지배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나 유럽 사람들은 그런 한 사람이 지배해서 남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수백 년 동안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에게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하면 서로 수평적으로 나누어서 가질 것인가 이걸 끊임없이 연구했던 사람들이죠. 네. 유럽이 지성인들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과 같은 복지국가 또는 그 민주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저렇게 생산성을 높게 했는지를 우리가 깊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어차피 사회에 많은 조직이요. 이렇게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민주화되지 못한 형태라면 적어도 왜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원전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만이라도 좀 수평적인 구조로 좀 권력이 집중되지 않는 형태로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그렇죠. 급하게 그거라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이 바로 지금 이제 문희정 선생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 경영층이 아주 수평한 구조 속에서 합의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 한 사람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 하위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위 조직도 항상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네, 근데 네. 궁금한 게요. 우리나라에만 원자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런 비리 사건이 이게 특별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자꾸 벌어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인 건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예, 시스템이 전혀 다른 국가라면 똑같은 원전을 가지고 있어도 비리가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정신이 잘못된 대로 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의 원전 비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건 진짜 너무 이거 위험천만한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지금 태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막 그게 언론에서 떠들다가 또 사그러들고 이제 그렇죠. 몇 사람 처벌하고 이제 말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원전 비리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독일의 원전 문제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1970년대까지는 독일에서도 원전 확대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원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1986년도
소련의 체르노빌 사건을 경험하고는 독일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이때는 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좀 놀랬죠. 예, 충격이 엄청났죠. 인간이 만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완벽을 기한다 하더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반성을 이뤘죠. 이 독일 사람들은 이 반성 하나는 참 잘해요. 그래서 사고를 일으키고 나서 그다음에 반성해. 예. 하여튼 이 반성에 관한 한 독일 사람들이 아주 잘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거는 배워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서서히 원전 의존도를 낮춰갑니다. 그래서 원전을 점점 축소해요. 그러다가 2011년 이게 우리가 잘 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고는 완전히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오랫동안 논의 끝에 2011년 9월 독일 하원에서 압도적인 합의로 그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죠.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탈원전 선언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수장이 그렇죠. 원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언만 해줘도요. 굉장히 좋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원전 마피아 때문에 그런 선언을 할 수가 없고요. 그게 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원전 계속 져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이거.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민주적인 합의 정신과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적 성찰 정신은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정신이라 볼 수 있죠. 우리에게는 이런 민주적 합의의 정신, 그런 정신을 구현할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독재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착각이죠. 현재는 우리는 역시 의사결정 시스템이 독재 체제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독재 체제는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정보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비리와 속임수가 생겨나는 것이지요. 네, 이 60항쟁을 기념하는 오늘 같은 날 우리는 여전히 독재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화라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가슴 아파요. 그 26년 전 그 수많은 선배들이 흘린 땀과 눈물과 피는 무슨 의미였는지. 예. 예. 이제 좀 이제 거시적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제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직장인들이 저지른 소소한 그런 비리들, 뭐 어떻게 보면 소소하다고 볼 수도 없는데 그런 소소한 비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우리가 사실 큰 것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정작 우리 스스로도 자잘한 속임수와 비리들 속에 얼마나 파묻혀 살고 있는지 자기 반성의 시간 좀 가져보죠. 예. 아마 이제 그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제 자동차 정비를 하러 갔다가 원래는 오일만 갈러 갔다가 쓸데없는 것까지 정비해본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간 그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왜 꼭 아는 데 갈 거고 그다음에 여자들은 절대 혼자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운전자들이 차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걸 갖다가 이제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필요 없는 정비를 해서 돈을 챙기는 그런 경우죠. 뭐 예전에 이제 그 피처폰 있을 때는 부가 서비스 문제도 상당히 이제 심했죠. 신청도 안 했는데 부가 서비스 요금이 청구된다든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벤트에 OK 사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신청되게 만들었는데 그런 경고문, 그런 안내문을 갖다 굉장히 작게 써가지고 사람들이 속게 만드는 그런 꼼수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직원들이 이렇게 그 꼼수를 많이 쓰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건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이제 월등하게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이 바로 도덕이고 윤리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세뇌시켰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소소한 꼼수도 용서가 되는 거죠. 오히려 알게 모르게 용인이 되는. 그런 꼼수를 써서라도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승진되고 돈을 더 많이 받고. 그러니까 직원들은 이렇게 해야만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구나라는 걸 갖다가 알게 모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던 사람들도요. 나만 정직하게 사니까 자꾸 나만 손해보고 이거
그럼 나만 너무 바보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이 편법을 써야만 도태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규칙을 따르면 이제 바보가 된다. 뭐 이런 식의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뭔가 두려움을 갖게 만들면 직원들은 이제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혹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예. 이게 아주 저 실핏줄까지 네. 이게 비리와 속임수가 완전히 그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혹시 그 법인 카드를 갖다가 개인 용도로 써본 적 있어요, 혹시? 네, 설사 있으셔도 여기서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어떤 두 분이 이 법인 카드를 써서 맛있는 거 사 먹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다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그 회사 물건을 훔쳐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네. 물건을요 네. 훔친다고 표현하신 거 굉장히 좀 무서운데요. 그쵸? 훔친 게 아니고요. 그냥 가져간 거지. 그러니까 회사에서 쓰다가요. 네. 어차피 내가 쓰는 물건이니까 잠깐 집으로 옮겨간 거죠. 예, 그리고 또 다시 옮겨오기도 하고. 예. 근데 안 옮겨오는 게 이제 문제죠. 예전에 제가 모 자동차 회사를 다니다가 그 회사가 중간에 합병돼 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월급을 못 받은 적이 있었어요. 한동안. 대표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복사기 옆에 있는 A4 용지 몇 권을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월급도 못 받는데 예. 이거라도 가져가자. 예, 좀 부끄러운 기억이지만 사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서 내가 벌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요, 이게 지금 네. 저희가요, 다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심리로 행동하셨던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예. 예. 우리나라에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데 미국에 오래전에 나온 통계가 있는데요. 직원들이 회사 물건을 훔치는 그 액수가 미국만 해도 최소 50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꽤 많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예. 이런 심리가 뭔가 그 우리 조직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물론 그런 심리에 대한 그런 반작용 또는 뭐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왜 회사 물건을 훔칠까라는 그런 심리를 보면 따지고 보니 부당하게 대우받기 때문에 그렇죠. 배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성과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해서 내가 훔치기라도 해서 벌중을 하겠다. 그런 거죠. 뭐 이래서 이제 그 많은 회사에서는 이제 직원들을 벌 주면 혹은 그런 회사 물건을 훔치면 벌 준다. 이런 정책을 써서 대처를 할 텐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이제 근본적인 대처라고 볼 수가 없죠. 뭐 심리학자 제럴드 그린버그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 물건을 훔치는 그런 일을 줄이려면 직원들을 진짜로 주인으로 대하고 직원들의 그 어떤 마음 상태, 정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이 문제는 저기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처럼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네. 이런 걸 훔칠 게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집에서 가져다가 써. 예. 우리 협동조합에 훔칠 게 없어. 그래서 하다못해 연필, 볼펜, 필통 이런 것도 다 자기가 집에서 쓰던 걸 가져다가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좋은 회사인가 나쁜 회사인가? 글쎄요. 예. 그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회사 물건을 훔친다든지 그다음에 고객들한테 속여가지고 쓸데없는 비용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보면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직원 개인의 어떤 인격 문제로 치환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벌 주고 뭐 몇몇을 잡아들이면 된다라는 식인데 이 보수주의자들은 되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문제를 구체적인 개인으로 치환해가지고 해결하려는 이 사회 시스템 전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네. 월요일 날 이제 전체 회의 같은 거 할 때요. 회사에서요. 자, 이렇게 회사 비품 함부로 가져오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위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왔다고 여러분 주의하시라고 이렇게 국장이나 부장님이 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얼마만큼 내가 그동안 참 잘못했구나.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지는 좀 의문이라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그런 어떤 뭐 회사 물건을 편취하는 그런 행동을 줄이려면 그 직장 내에서도 불평등을 해소시켜줘야 돼요. 그 불평등을 갖다 야기하는 경쟁, 뭐 성과급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런 것들을 강화시켜 나가면 뭐 고객들을 속이고 또 서로 동료들을 속이는 그런 게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들의 노력도 필요한데 사실은 이 사회 시스템도 문제지만 사회 시스템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물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티븐 카터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정직해야 된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옳고 그름을 판단을 잘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옳고 그름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사람들한테 널리 이렇게 알리는 것이 정직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선언해라. 예. 그런 얘기는구나. 네. 나는 이렇게 산다. 자, 이렇게 선언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어떤 일인가요? 야, 자기 혼자 그래 깨끗하다는 거지. 지 혼자 잘났다는 거지. 지 혼자 고고하다는 거지. 네. 이런 재수 없어 이런 얘기가 네. 나온다고요. 예. 저는 이제 그 스티븐 카터 교수도 맞는데요.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를 경영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수평 구조에 의한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 사무실에 있는 볼펜 하나를 가져가더라도 합의에 의해서 가져가게 하면 된다 이거. 그러면 못 가져갈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서로 공모하지 않으면 비리와 속임수를 쓸 수 없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리와 속임수가 가능한 이유는 계층 구조 속에서 이게 사일로가 우리말을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곡식들 담아두는 원형통 같은 거 그걸 사일로라 하잖아요. 그게 그 원형통처럼 계층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일로처럼 운영되기 때문에 누가 어떤 연계를 거쳐서 서로 커넥션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주변에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층 구조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사일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들이 원전 마피아를 형성해서 끼리끼리 해먹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도 해먹다 보니까 이제 꼬리가 잡힌 거고 그 사고가 나면 그제서야 이제 실체가 밝혀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철퇴를 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비리와 속임수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철퇴를 가해도. 조직이 경영민주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것은 철저하게 톱 매니지먼트가 수평 구조를 갖추어서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윗물이 맑아지면 아랫물은 덩달아 맑아지게 됩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윗물을 맑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의 비리와 부패는 밑에서 문제인 게 아니에요. 윗대가리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다 이게 윗물에서부터 흘러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의 민주화만이 탑 매니지먼트의 민주화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항상 결론은 경영의 민주화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 과정이 쉽지 않고 사실은 모든 개개인의 노력이 합쳐져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경영의 민주화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설득해내기가 쉽지도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해내야지만 시스템 전체가 바뀌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왜 끊임없이 경영 토크를 하는 이유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이잖아요. 이것 네. 자체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영이 민주화되었을 때 그 오랜 시간 직장에서 같이 우리가 일하잖아요. 그 일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가 뭐라는 거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민주주의를 한번 실천해 보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또 실천하고 그렇게 되면 경영이 민주화되면 그런 것이 몸에 배거든요. 민주주의가 뭐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 민주화도 이뤄낼 수 있고 경제 민주화는 당연히 이뤄낼 수 있고요. 그래서 사회가 민주화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이 우리 경영자들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진짜 여기 논란님께서요. 아, 우리 조합원 사장님들은 꼭 경영 토크 의무적으로 들으시는 걸로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하셨는데 사실 우리 조합원들은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님들은 그나마 괜찮으신 편이잖아요.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신 사장님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아, 그렇죠. 네네. 예, 아까 그 윗대가리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최선님께서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네. 대가리가 문제라니까. 항상 내가 항상 말하잖아. 예. 맞습니다. 이제 아까 그 직원들의 여러 가지 소소한 비리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이 위에 경영층들이 직원들을 잘못 이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강요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성과를 내라라든지 무조건 밀어내라, 뭐 을이 다치든 말든 밀어내라 이런 식의 이 경영을 하기 때문에 문제죠. 뭐 여러 가지 경영진이 스스로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진짜 뭐 기부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거 말고요. 진짜 깨끗하게 사는 것 자체가 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임무가 아닌가, 소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경영진들이 그 부유층들이 많이 독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혼자 성과를 독식하려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만 사실은 직원들이 나도 뭐 뭔가를 해서 뭔가 잘못을 하더라도 뭔가를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덜 하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에 대한 윤리 교육 하지 말고요. 본인들부터 윤리 교육을 받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 이 참 제일 어려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이분들이 과연 솔선수범을 하실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제가 경영자들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면 네. 저한테 컨설팅 안 하겠는데요. 어떡하죠? 이렇게 일감 떨어질까봐 요새 그 유정식 대표가 고민이 많아요. 네. 예, 저는 지금 충언을 드리는 거지 비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렇게 또 살짝 피해가실 수 있는 구멍을 마련해 놓으시고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요. 아, 정말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먼저 바뀌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저부터도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 어떤 기업의 CEO는 아닙니다만 제 삶 속에서 제 스스로가 CEO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나는 얼마만큼 윤리적이고 얼마만큼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가를 계속 생각을 하는데 아, 이게 전 그래요? 라고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여기 댓글 하나 제가 보는데요. 자명님께서 네. 백화점 직원 식당에서 음식을 남긴다. 뭐 이걸 보고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는데 어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뭐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잔반량을 줄여라 이렇게 이쪽에서 이사장이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만 이제 그날 생선뼈가 나왔습니다. 생선뼈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생선을 먹으니까 뼈가 나오죠. 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냥 버리면 되는데 이사장이 시찰 나왔어요. 이사장한테 걸릴까봐 따로 비닐봉지에다가 이 생선뼈를 모아서 몰래 버리는 그런 엉뚱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이사장이 제왕으로 군림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이상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윗사람들이요. 이래라 저래라라는 지시 자체를 아예 하시지를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랫사람들은 그분들이 지시를 하나씩 새로운 걸 할 때마다요. 새로운 꼼수를 계속 생각해내야 되거든요. 골치 아픕니다. 예. 네, 맞습니다. 직원들을 좀 신뢰를 하시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애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신 스스로 먼저 좀 모범을 보이시면은 직원들은 굳이 어떤 지시 사항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좀 본받지 않을까요? 맞아요.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나요, 우리가? 글쎄요. 그래서 여기 그 댓글 하나 저도 읽어드릴게요. 그 반자본주의자님이 쓰신 건데요. 출연자들께서 미국 자본주의에 대해 많이 비판해 주시는데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근본적 회의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러셨는데 저희는 협동조합주의자. 라고 말할 수 있죠.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신 분들은 협동조합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협동조합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해서
이것을 실천하시거나 뭐 그런 건데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병폐가 아주 적게 나타나도록 자본주의적인 방식을 극도로 미국식으로 하지 않고 말하자면 좀 복지국가, 유럽의 복지국가 수준으로 자본주의를 실행하자 하는 게 이제 협동조합주의자들의 그 사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 복지국가가 된 이유는 그런 협동조합주의적인 사고 체계가 사회 시스템에 이렇게 많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니까요. 저희가 자본주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를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다.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원전 비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비리와 속임수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본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최동석 이사님, 유정식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